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벌써 30년이 다 되어 가네요. 저는 20대 초반에 나이 차이가 8살 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해 제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대학생이 되고 첫 연애 대상이었던 남자친구와는 정말 불같은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당시 30대였고 당시 장기 연애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를 만났어요. 장기 연애하던 여자친구와는 결혼까지 생각했다가 직전에 파토난 케이스라 다시는 연애를 못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저와 연애를 하게 된 거였어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결혼 정년기 끄트머리에 만난 여자친구다 보니 지극정성을 다했고 저는 제 인생에 제대로 된 첫 남자친구라 말 그대로 세기의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희선아, 우리 이렇게 좋은데 그냥 빨리 결혼하면 안 돼? 나도 그러고 싶지, 오빠. 근데 나 아직 대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그거야. 결혼하고 졸업해도 되는 거고. 결혼한다고 학교 못 다니는 건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 졸업은 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나도 네가 원하는 대로 기다려주고 싶지만 나한테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래. 내 주변에 결혼 안 한 친구는 나밖에 없어. 괜히 너 기다려주다가 우리 결혼 못하면 어떡해. 그게 무슨 소리야. 연애 잘하다가 결혼하면 되지. 엄마가 안 그래도 나 걔랑 헤어지고 나서 너랑 만난다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너무 어린 거 아니냐고 나이 또래 만나서 결혼하라고 엄청 잔소리 하신단 말이야. 선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당장 결혼 안 하면 선 보겠다는 얘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자꾸 부모님도 선보라고 압박 주고 친구들도 다 결혼하고 애 있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나도 좀 외로워서. 이제 각자 가정 생겼다고 만나주는 사람도 없고 만나도 이야기도 안 통한단 말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지금 너무 좋잖아. 빨리 결혼해서 너랑 평생 같이 살고 싶어. 너는 안 그래? 나도 당연히 그렇지. 결혼이 늦어지는 건 문제지만 좀 빨리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잖아. 우리 마음만 똑같다면 결혼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응? 나는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그거야 뭐 부모님한테 손 좀 벌리고 나중에 우리가 합치고 나서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되지. 일단은 말씀드려 볼게. 당시 남편은 주변 친구들이 결혼했다는 압박감 때문인지 저에게까지 부담을 주었어요. 처음 몇 번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 제 마음도 무거워져 있더라고요. 안 느껴도 될 죄책감이라는 걸 알면서도 오빠의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게 괜히 저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렇다고 무슨 결혼을 벌써 해.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네가 혼자 임신을 한 것도 아닌데. 오빠가 결혼 시기가 너무 늦춰지는 걸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8살 어린 여자 만났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반대로 말하면 너는 결혼 정년기보다 8년이나 더 빨리 시집가는 거잖아. 그렇긴 한데. 야, 최소한 졸업은 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해. 어차피 2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막말로 그 2년 동안 안 맞는 점을 발견해서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연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결혼은 결혼이야. 이렇게 코 깨어서 결혼하면 잘 헤어지지도 못해. 당연히 주변 친구들은 뜯어 말렸어요. 하지만 그때는 저도 어찌나 철이 없었던 건지 다른 말은 다 제쳐두고 그때 되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라는 말에 꽂혀버린 거예요. 연애가 처음이긴 했지만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없었던 탓에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 못 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을 준비하게 된 거죠. 남자친구는 처음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을 때는 나이가 나이인지라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급 양식 레스토랑의 사장이었는데, 어른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직업일 수도 있다며 하나부터 10까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반대가 크긴 했어요. 특히나 엄마께서 반대가 심하셨죠. 엄마가 딱 네 나이 때 결혼했는데 젊은 시절이 없었던 기분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네 나이에 결혼하면 빠르다고 난리던데 너는 왜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니? 적어도 학교는 졸업하고 나서 생각을 해야지. 게다가 남자가 너무 나이가 많잖아. 첫 연애인데 굳이 결혼까지 해야겠어? 이대로 결혼해버리면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볼 기회도 영영 끝나는 건데. 엄마, 지금 만나는 사람이 이런 사람 다시는 없을 정도로 저한테 잘해줘요. 저도 나이 차이 때문에 고민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을 놓치면 제가 더 후회가 클 것 같아요. 저 후회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 내가 정말 속상해 죽겠다. 내비둬요. 우리 딸이 이렇게 좋다는데 이유가 있겠지. 아직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나이 가지고만 판단하지 맙시다.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해서 그렇지 우리 때만 해도 이 조건 저 조건 다 따지고 결혼했나? 안 그랬어. 사람 좋은 거 하나 보고 결혼했지. 그래도 저를 온전히 믿어준 건 아빠뿐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동네 구시장에서 작은 전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남자친구의 직업을 듣더니 동정업계 사람이라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주변 친구들과 엄마의 열렬한 반대로 조금 풀이 죽어 있던 저에게 아빠의 믿음은 큰 위로가 되었어요. 아빠께서 저를 믿어주시는 만큼 잘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아빠가 오빠 동정업계 사람이라고 좋아하시던데? 그래? 아버지도 레스토랑을 하셔? 아니, 우리 아빠는 엄마랑 같이 구시장에 있는 전집 운영하셔. 전집? 아, 난 또... 그런데 정작 남자친구의 반응이 영 시원찮더라고요. 시장에 있는 전집이라고 하니 금방 흥미가 떨어진 눈을 하는데 좀 무시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마음이 좀 찜찜했어요. 왜? 전집이 뭐 오빠처럼 똑같이 맛있는 음식 팔고 술 팔고 하는 건데 뭐가 다르다고 그래? 그게 네가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본데 음식 판다고 다 같은 건 아니거든. 그래서 다르다고? 뭐 어떻게 다른데? 아, 왜 발끈하고 그래? 네가 이쪽 업계 사람도 아닌데 내가 구구절절 설명해서 뭐해? 나쁜 뜻은 아니었어. 오해하지 마. 오해는 무슨 오해? 시장에서 전집 하니까 고급 레스토랑이랑은 다르다. 이거잖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게 아니라 음식 파는 종류가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이지. 한식이랑 양식이랑 같아? 파는 술 종류도 완전 다르고. 난 그냥 그 얘기를 한 것뿐이야. 남자친구는 서둘러 변명을 했지만 별로 귀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딱히 진정성도 없어 보였고 급하게 둘러대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도 더 이상 꼬투리 잡아 싸울 수가 없어서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죠. 사람이니까 말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남자친구는 막상 부모님을 만나서는 특유의 서글서글한 성격으로 깍듯하게 인사를 했어요. 마냥 안 좋게만 바라봤던 저희 엄마의 경계심을 조금 누그러뜨릴 정도로요. 그렇게 성공적으로 양가 인사와 상견례를 마친 후 저희는 걱정과는 달리 순조롭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워낙 어리기도 하고 걱정했던 막내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간다는 생각이 강하셨는지 저를 말 그대로 딸마냥 반겨주셨어요. 그래서 결혼식 당일날까지만 해도 주위에서 겁주던 것만큼 시댁이란 곳이 이상한 곳은 아니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시댁에 약간 쎄한 느낌을 받은 날이 하필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어머, 얘구나? 니네 막내 며느리가. 어리라더니 완전 꼬마 신부 같네. 확실히 어리니까 피부부터 다르다. 어머, 니네 막내 너무 좋겠다. 그치? 나도 얘가 너무 어리니까 딸 같고 그래. 첫째 며느리랑 같이 있으면 첫째가 너무 늙어 보일 것 같아서 걱정이야. 야,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조심해. 그 싸가지 없는 기집애는 오려나 몰라. 뭐 어차피 나도 이렇게 귀여운 새며느리 생겼는데 그깟 헛며느리 오든 말든 관심도 없어. 아주 얘만 보면 내가 흐뭇해 죽겠다니까. 이래서 결혼은 어릴 때 해야 되나 봐. 결혼 축하해요. 정말 피부도 탱탱하고 너무 예쁘다. 세아가 여기 내 친구들이야. 인사드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머, 너무 예뻐라 정말. 왜 이 좋을 나이에 기훈이 같은 애랑 결혼을 해요? 청춘 좀 더 즐기지. 누가 보면 기훈이네 팔려온 줄 알겠다. 아이, 우리 세아가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내가 뭘 못할 말했나? 우리 때는 다 이쁜 여자들은 팔려가도 결혼했는데. 하긴 얘도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우리 쪽이 부담을 많이 했으니 영 틀린 말은 아니네. 그래도 걱정 마렴. 어차피 팔려갈 거라면 우리 집으로 팔려오길 잘한 거야. 알겠지? 아, 네. 말도 어쩜 철이 잘 들어. 이래서 멋모르는 어린 며느리가 좋다니까? 신부 대기실에서 제 외모를 대놓고 품평하며 깔깔대는 시어머니와 친구들 때문에 식장에 입장하기 전까지 얼굴이 화hat하게 달아올랐어요. 목소리도 어찌나 크신지 제 친구들이 듣고 수근거리는 게 느껴져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날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 꿋꿋하게 미소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식을 올리는 내내 형님을 지칭하던 헌 며느리라든지 팔려왔다든지 멋모르는 어린 며느리 등등 나름대로 저를 칭찬한답시고 뱉은 폭언에 가까운 말들이 머릿속을 동동 떠다녔어요. 결혼식이 진행되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차례가 왔는데 엄마께서 저를 보며 눈물을 왈칵 쏟으시는 걸 보고 뭔가 잘못된 건가 싶은 생각이 잠깐 스쳤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고 어떻게든 잘 살아봐야겠다는 결심으로 불안감을 덮어버리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너무 불안해했던 덕인지 막상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의 막말은 그럭저럭 넘길만 했어요. 이 집에서는 형님이 이미 적대시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는 예뻐라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더라고요. 형님은 얼굴 한번 제대로 뵙기 힘들 만큼 시댁에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으셨어요. 당신도 나중에 겪을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형수님이 성격이 워낙 드세셔서 우리 형도 절대 못 이겨. 결국 시댁의 발걸음 끊는다는데 저 성질을 누가 이겨? 당신처럼 고분하고 싹싹한 며느리가 예쁨 받는 게 당연한 거지. 시댁에서 저를 막내 며느리라며 반기는 건 좋았지만 가끔씩 남편과 시댁에서 저를 너무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는 인형 같은 며느리로 생각하는 것 같아 기분이 묘하게 나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나쁜 의도로 말한 게 아니다 보니 꼭 짚고 넘어가기도 어려웠죠. 아니, 사실 지금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갔겠지만 그런 걸 지적하기엔 당시 제가 너무 경험이 없고 어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좋게 좋게 흘려넘긴 것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제 짐이 될 거란 것도 모른 채로 시간이 흘렀죠. 여보, 이번 주 주말에 아빠가 당신이랑 밥 먹으러 오라고 하시네? 이번 주?
아, 피곤한데. 당신 혼자 가. 어? 아니, 당신이랑 같이 오라 했다니까? 뭐, 그럼 내가 꼭 같이 가야 해? 장인어른이 나 밥 먹이려고 부르는 거겠어? 당신 먹이는 김에 나는 껴주는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냥 좀 같이 가면 안 돼? 저는 시댁에서 오라는 대로 오고 가라는 대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남편이 그런 식으로 거절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그때만 해도 어른들의 부름이나 부탁을 거절해도 된다는 개념 자체가 저한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좀 귀찮고 피곤해도 꾹 참고 내색 않고 시댁에 갔던 거에 비해 너무도 쉽게 거절하는 남편 때문에 약간 화가 났어요. 친정에서는 시댁에서 저를 부르는 만큼 남편을 자주 찾지도 않았거든요. 아우, 싫어. 가봤자 장인어른 나 붙잡고 술이나 마시라고 할 텐데 그것도 무슨 와인이나 위스키 같은 술도 아니고 소주 드시잖아. 술 취향도 영 안 맞아서 난. 아니, 무슨 말 같은 핑계를 대. 우리 집에 당신이 첫 사위인데 우리 아빠가 당신이랑 술 좀 마시고 싶을 수도 있지. 그걸 못 맞춰드려? 나는 당신 집 가서 시부모님이 하라는 요리니 집안일이니 다 손 걷어붙이고 돕는데 그거야 당연히 며느리 할 도리고 사위가 장인어른 술 상대해드리는 게 꼭 해야 할 일은 아니잖아. 아니, 당연한 게 어딨어. 나는 당신 부모님이니까 힘들어도 다 노력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 부모님한테는 당신 피곤하다고 그 정도 노력도 안 하려고 해? 그것도 단순히 같이 밥 먹고 술 한잔 하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하루 종일 허리 아프게 집안일 하는 것보단 훨씬 편하잖아. 아, 진짜 피곤하게 왜 이래. 며느리랑 사위랑 같아?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어. 아무리 장인어른께서 술꾼이라시지만 무슨 백년 손님한테 술을 그렇게 무식하게 먹여. 뭐? 술꾼? 저희 아빠께서 전집을 하시다 보니 술을 좀 잘 드시는 편에 속하기는 했어요. 가게가 시장에 있어서 동네 단골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 안면 있는 분들도 많이 오고 해서 가끔 같이 앉아서 한 잔씩 같이 드시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잘 드시던 술이 점점 느시긴 했죠. 아무래도 일하면서 제일 자주 드시는 술이 막걸리라 그런지 아빠는 평소에 막걸리는 질린다며 저희와 만나는 자리에서는 소주를 많이 드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 앞에서 대놓고 아빠를 술꾼이라고 하는 건 저희 부모님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어 보여서 화가 났죠. 당신 지금 우리 아빠한테 술꾼이라고 한 거야? 아니, 내가 못할 말이라도 했어? 술 잘 드셔서 술꾼이라 한 건데 다른 의미는 없어. 그게 어떻게 좋은 의미가 된다고 발뺌을 해. 내가 시부모님한테 술꾼이라 했으면 좋겠어?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술을 드시지도 않아. 솔직히 장인어른 뵐 때마다 막걸리 냄새, 전 부치는 기린 냄새 풀풀 풍기시는데 그건 그거대로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 내가 앞에서 티 안 내는 것만으로도 엄청 노력하는 건데 왜 이상한 데서 발끈하고 그래? 그건 일하시느라 그런 거잖아. 당신도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하다 보면 음식 냄새가 몸에 안 뵐 수 있어? 생판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끼리 이해를 이렇게 안 해줄 수가 있어. 뭐? 내가 말했지. 당신 아버지랑 내가 하는 일은 천지 차이라고. 당신 솔직히 8살이나 어려서 그렇지. 나이가 비슷했으면 이 조건에 내가 당신 집에 장가 가겠어? 시장 바닥에서 전이나 부치고 막걸리나 파는 집안에? 아니, 내가 보기엔 당신이 하는 일이랑 별반 다를 거 없어. 뭐 아내만 고급스러우면 더 고급스러운 일 하는 거야?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저런 말을 내뱉는 남편을 보니 결혼식 날 저에 대해 품평을 해대며 웃던 시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정말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남편도 하나도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동안 어리다고 한없이 어와둥둥 해주던 게 정말 저라는 인간 자체가 아니라 제 나이 때문인가 싶은 생각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나이가 비슷하기라도 했다면 이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니 아찔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이 집에서 말 그대로 어린 나이에 팔려온 며느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저희 집안은 깡그리 무시하는 태도에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남편과는 그날 대판 싸웠어요. 남편이 하는 일을 아빠가 하시는 일과 동일시 했을 뿐인데 남편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저에게 처음으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더라고요. 본성이 저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눈이 뒤집혀서 일찍 결혼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후회스러워서 그날 밤은 싸우다 말고 저도 펑펑 울어버렸네요. 다음 날이 되어서는 진지하게 남편과 이혼까지 고민했어요. 저희 집, 저희 부모, 제가 살아온 환경을 저렇게 무시하는 남자와 평생 함께 살 자신이 없었거든요. 시부모님도 내색은 안 했지만 분명 똑같은 생각으로 저를 부려먹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드니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을 해도 아직 나이는 어렸기에 어떻게든 다시 짝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에 찬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몇 주 뒤 저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초기라서 그런지 별 느낌이 없어 모르고 있다가 문득 쎄한 느낌이 들어 병원에 가보니 임신한 지 벌써 8주차나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기 낳을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낳을 생각이기도 했고 남편과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마당에 임신 소식은 마냥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일단 알리기는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에게 알렸더니 남편이 생각보다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뭐? 임신? 세상에, 우리 드디어 아기가 생기는 거야? 역시 당신이 어려서 그런지 생각보다 임신이 빨리 되네. 내가 드디어 아빠가 되다니 잘했어 여보. 정말 고맙다. 저와는 달리 마냥 기뻐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자 착잡해지더라고요. 한참을 기뻐하던 남편이 제 표정을 읽었는지 어느 순간 확 차분해졌어요. 근데 당신은 왜 그래? 임신한 게 싫어? 난 솔직히 당신이랑 이 아기 잘 키울 자신이 없어. 뭐라고?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잖아. 그러니까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된 새로운 모습이 많아서 적응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내가 몰랐던 모습이 나올지 상상도 안 되고 생각하면 아찔해. 이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행복하게 크게 할 자신이 없어. 당신이랑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애를 지우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설마? 정말 필요하면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어. 뭐라고? 아니, 갑자기 아기 가지고 협박하는 이유가 뭐야? 대체 뭐가 문제인데? 당신이나 당신 부모님이 평소에 나에 대해 하는 폭언들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우리 집안이나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는 태도도 그렇고 결혼할 때만 해도 형님이 왜 시댁 손절했는지 궁금하기만 하고 이유를 몰랐는데 이젠 좀 알 것 같아. 보나마나 며느리 입맛대로 굴리다가 조금 안 맞춰드리니 돌변하셨겠지. 이런 집에서 내가 아이를 어떻게 낳겠어? 나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집에서 애를 낳고 싶어. 와, 얘 뒤통수 치는 거 봐라. 네가 지금 뭘 모르고 떠드는 것 같은데 아기 지우는 거 그거 살인죄야. 누구는 아기 못 낳아서 난리인데 넌 지금 어려서 임신이 바로 되니까 그게 쉬운 줄 알지? 누군가에게 간절한 아기를 그런 식으로 쉽게 지워버리면 평생 천벌받는다. 그리고 어떻게 아기 목숨을 가지고 나한테 협박을 해? 당신이 지금 폭언 어쩌고
몰랐던 모습 어쩌고 할 주제가 돼? 당신 하는 짓을 봐라. 진짜 인간성 나쁜 인간은 내가 아니라 너야. 당신이 아무리 날 비난해도 난 마음 바꿀 생각 없어. 내 마음 바꾸고 싶다면 당신이 태도를 바꾸겠다고 약속을 해. 다시는 우리 부모님 무시하지 않겠다고. 내가 무슨 무시를 얼마나 했다고. 대체 나한테 왜 이래?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뭐가 잘못된 건지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잖아. 이런 사람이랑 무슨 애를 키우겠냐고. 내 입장도 생각해줘야지. 제가 처음으로 세게 나가자 남편은 살짝 당황한 것 같았어요. 태어날 아기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정말로 지울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닌 인간에게 코 깨어서 평생을 마음고생하느니 아이를 지우는 한이 있어도 빨리 벗어나는 게 맞다고 느꼈거든요. 아, 그래. 알겠어. 당신 부모님 무시 안 할게. 그래.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해. 근데 우리 아기만은 지우지 마. 아기는 아무런 죄도 없잖아. 이제 막 태어났는데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하고 죽으면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나보고 당신 말을 믿으라고?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해도 믿을까 말까 한마당해? 나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운데 뭐 어쩌라고. 일단 흥분 가라앉히고 병원부터 가자. 8주면 아기 심장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지울 때 지우더라도 잠깐이나마 살아있던 아기 심장 소리도 들어보자. 이후에는 당신이 이혼하자면 하고 원하는 게 있으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아빠로서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이야. 그렇게 아나무인던 사람이 자기 아이 앞에서는 저렇게 절절하게 매달리는 걸 보니 저도 약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지울 때 지우더라도 한때 평생을 약속했던 사람이니 그 정도는 못 들어줄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함께 병원에 가줬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내심 궁금했던 것 같기는 하네요. 임신인 걸 알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아기 심장 소리는 아빠랑 같이 와서 들으라고 하셔서 저도 못 들어봤었거든요. 그런데 병원 로비에서 기쁨의 기대에 찬 얼굴을 한 많은 부부들의 얼굴을 보니 묘하더라고요. 아이를 가진 부부들은 하나같이 다들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게다가 막상 규칙적으로 뛰는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한없이 약해졌어요. 저 조그만 아이도 살겠다고 심장이 저렇게 열심히 뛰는데 제가 뭐라고 아이에게 태어날 기회도 안 주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애 아빠도 너무 벅차 보이더라고요. 순간 저 사람이 저런 표정도 지을 줄 알았구나 싶으면서 제게 아이는 지우지 말라고 절절하게 매달리던 모습이 겹쳐졌어요. 아기가 생기면 지금의 실망스러운 모습도 좀 고쳐질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이의 심장 소리를 차라리 듣지 말았어야 했어요. 남편도 어쩌면 제 마음이 약해질 걸 노리고 그것부터 하자고 했던 것 같은 기분이 뒤늦게 들었거든요. 아무튼 남편은 심장 소리를 듣고 와서는 제 양심이 찔릴 말들만 골라가면서 퍼부으며 동시에 앞으로 정말 달라지겠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달라지겠다는 말로 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어요. 남편은 그 말을 지켰어요. 적어도 제가 임신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요. 임신을 한 10개월 동안 남편이 저를 만나 꼬시고 연애할 때 보여줬던 헌신적이고 다정한 모습을 오랜만에 다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제서야 내가 알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착각하고 지냈죠. 남편이 정말로 저와 잘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임신했을 때까지는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가 끝나자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본성을 드러냈죠. 여보, 엄마 아빠가 우리 민준이 보고 싶다고 좀 데리고 오라 하시네. 언제 갈까? 뭐?
아니, 어린애 데리고 어떻게 오가라고. 참, 장인 장모님도 너무하시네. 애 보고 싶으시면 직접 오시라 해. 또 그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하기로 했잖아. 내가 틀린 말 했어. 애 데리고 힘들게 어떻게 왔다 갔다 해. 지난주엔 애 데리고 시댁 갔다 왔잖아. 뭐가 다르다고 이러는데? 우리 집은 훨씬 가깝잖아. 그래 봤자 차로 30분밖에 더 가? 애 데리고 30분이 얼마나 큰데. 왕복으로 치면 1시간이야. 애를 낳자마자 남편은 다시 친정을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싸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엔 너무 지쳐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고작 저런 인간 말을 믿고 결혼하고 아기까지 낳은 제 자신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저러는 만큼 저도 시댁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남편이 친정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저희 집은 뭐라 하지 않았지만 시댁은 엄청나게 저를 괴롭혔어요. 정신 차려보니 저도 형님처럼 죽일 며느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고작 몸이 안 좋아 집안 행사 몇 번 참석 안 했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제가 미쳤나요? 더 이상은 제 몸 갈아가며 시댁에 헌신할 이유가 없었어요. 차라리 제 몸을 챙기는 게 나았죠.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처음부터 쭉 전쟁을 치르는 느낌으로 계속되었네요. 아이를 낳고 나서도 이혼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저 무책임하고 인성 나쁜 인간 밑에서 아이를 방치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제가 키우자니 대학 졸업도 못한 채 아이를 낳아버린 상황이라 저 혼자만의 능력으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울 때까지만이라도 참자는 생각뿐이었어요. 정말 애 다 크면 보자 라는 생각으로 마음에 칼을 갈면서 살았네요. 세월이 지나 제 여동생도 결혼을 했어요. 제부는 형편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건실하고 매사 섬세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어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둘은 결혼해서도 정말 잘 지냈어요. 한 번씩 친정 소식이 들릴 때면 항상 제부가 저희 부모님께 그렇게 잘했다는 이야기가 꼭 나오더라고요. 아이 키우느라 부모님께 소홀해진 저보다 저희 부모님을 더 챙기는 제부에게 고마우면서도 동생이 부럽기도 했어요. 저희 남편과는 너무 비교가 돼서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제부도 요식업 쪽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시면서 가게에 일할 사람이 필요해졌어요. 그 시기가 참 묘한 게 남편도 계속 적자가 나던 레스토랑을 접고 백수로 있던 시기라 저는 남편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여보, 혹시 우리 아빠 가게 좀 당분간 나가서 일할 생각 없어? 어차피 돈은 벌어야 하잖아. 뭐? 내가 왜? 나보고 시장바닥에서 전이나 뒤집으라는 거야? 그래, 됐다.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그딴 소리 할 거면 빨리 딴 일을 구하던가. 얘 굶겨 죽일 일 있어?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역시나였어요. 부모님께 남편은 다른 일을 구했다고 적당히 둘러대는 수밖에 없었죠. 괜찮아. 둘째 사위가 일하던 식당 관두고 여기로 와서 돕겠단다. 어머, 정말요? 고마워라. 그지? 애가 참 남자애답지 않게 싹싹하고 착해. 제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남편이 괜히 더 괘씸해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그 이후로도 한참을 집에서 놀기만 했는데 그 꼴을 보자니 저희 부모님 일이나 돕지 싶어서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나 나갔다 올 건데 당신도 갈래? 어디 가는데? 세차 시승식. 세차? 웬 세차? 곧 우리 아버지 칠순이잖아. 우리 아버지가 차를 엄청 좋아하시잖아. 알지? 그래서 간만에 효도 좀 했다. 지금 아니면 언제 또 효도하겠어.
차를 샀다고?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효도를 꼭 돈이 있어야만 하나? 없을 때도 하는 게 효도지. 됐고, 무슨 차 샀는데? 벤츠 사드렸어. 뭐라고? 무슨 돈이 있어서? 아니, 얼마 전에 통장 정리하는데 못 보던 예금 통장이 있더라? 돈 모아놓고 완전 까먹고 있었나 봐. 그거 깨서 사드렸지. 뭐라고? 예금? 설마. 그거 우리 민준이 대학 등록금 하려고 모으고 있던 계좌 아니야? 뭐? 그래? 몰랐네. 대학 등록금이야 뭐 지금부터 다시 모으면 되지. 야, 이 왼수 같은 인간아. 넌 대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뭐야? 내가 갖고 싶은 거,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거 아껴가며 내 자식 위해서 모은 돈을 네 부모한테 써? 아이씨, 왜 이래 진짜. 넌 내가 효도하는 게 그렇게 싫냐? 나도 네 부모 생신 때 잘할게. 잘하면 되잖아. 네가 잘해봤자지. 뭔 말을 그렇게 해. 나도 장인어른 좋아하시는 거 해드리면 되잖아. 뻔뻔하게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큰소리 뻥뻥 치길래 속으로는 우리 아버지 칠순 때 뭐 얼마나 좋은 걸 해드리려나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요. 2년이 지난 뒤 금방 저희 아버지 칠순이 다가왔어요. 그동안 남편은 제가 모아놓은 예금 계좌를 그대로 채워 넣겠다고 했지만 반절이 겨우 넘게 채워져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서 그 금액은 제 계좌로 송금을 받았고 남은 건 제 계좌로 넣으라고 했어요. 남편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서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당신 내일 모레 우리 아버지 칠순 잔치인 건 알지? 준비 제대로 하고 있어? 당연하지. 내가 또 장인어른께서 기가 막히게 좋아하시는 걸로 준비했어. 걱정 붙들어 매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칠순이 다가오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어 보이고 천하태평한 모습만 보이길래 이때다 싶어 압박을 줬는데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더라고요. 벤츠보다 좋거나 벤츠급 선물을 하려면 꽤 전부터 준비했을 가능성이 큰데 같이 지내면서 딱히 그런 기색을 느껴본 적도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와 정말 저랑 이혼할 생각이 아닌 이상 제대로 준비했겠지 싶어 믿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았죠. 믿음이라는 건 믿을 사람한테나 줘야 한다는 사실을요. 남편이 웬 박스를 아버지 칠순 선물이라고 담길래 뭔지 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들지도 못하게 해서 더 감이 안 왔죠. 그래서 선물 개봉식 때 그렇게까지 경악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 우리 첫째네 선물부터 열어볼까? 아버지가 싱글벙글한 얼굴로 웃으시니 갑자기 마음이 확 불안해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상자 안에는 웬 병이 5개가 들어있었어요. 여보, 저게 뭐야? 이거? 장인어른께서 워낙 소주를 좋아하시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안동에 다녀왔거든요. 이 안동이 또 소주가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장인어른 칠순인데 좋은 술이나 실컷 드시게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사왔습니다. 먼 길 온 소주예요. 실실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가족들만 아니었으면 머리통을 한 대 쳐버리고 싶더라고요. 여동생 내서도 소주를 보고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싸늘하게 굳는 게 다 느껴져서 제 얼굴에 열이 올랐어요. 장인어른, 저희도 선물 준비했습니다. 약소하긴 하지만 칠순 축하드립니다. 얼떨떨해 보이는 아빠의 기분이 상하기 전 제부가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어요. 남편은 그걸 보면서 코웃음을 쳤죠. 아니, 형편이 좋지 않다고 듣긴 했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상자 크기부터 봐봐.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 처제. 제 동생도 내심 저희 남편에게 화가 난 건지 대꾸도 안 하더군요. 민망해진 분위기 속에서 제부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숭근 거북이가 들어있었어요. 아이고 세상에나, 뭐 이런 걸 다 내가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사시라고요. 어서 나오셔서 가게로 돌아오셔야죠. 온화한 미소를 띠며 이야기하는 제부를 보니 저희 남편과 비교가 되어도 너무 심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역시 소주와 숭근 거북이를 잠깐 번갈아 보시더니 생각에 잠기셨어요. 내가 말이다. 사실은 칠순도 칠순이지만 나이를 어느새 이렇게 먹었으니 너희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었거든. 내 평생 이렇게 아플 때까지 일한 이유가 뭐겠어? 다 이 두 딸들 잘 먹고 잘 살았음 해서가 아니겠니? 그러려면 우선 사위가 건실하고 베풀고 살 줄도 아는 마음 따뜻한 남자였으면 했지. 그래야 내 딸들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물론 그거야 부모 욕심이고, 사실 난 사위 둘 다 요식업 일을 하길래 내 식당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 이건 우리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식당이라 애정이 너무 크거든. 몇 번이고 확장도 할 수 있었지만 이 자리 이대로의 모습을 좋아하는 손님들이 많아서 옮기지도 못하고 있었지. 그래서 오늘 이 가게를 물려줄 사람을 정하려고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남편이 푹 하고 웃더라고요. 보나마나 그 가게를 물려받아 뭐하냐는 듯한 태도라서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싸우더라도 집에 가서 끝장을 낼 생각이었죠. 원래는 첫째 사위가 나이도 있고 경영도 해본 경험이 있으니 원한다면 물려주려고 했지만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둘째한테 물려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열심히 해볼 자신이 있습니다, 장인어른. 그래, 자네라면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네. 그렇다면... 아버지는 갑자기 장롱에서 웬 보자기를 꺼내오셨어요.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소형 서류 금고가 들어있었어요. 이걸 너희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아버지는 금고 다이얼을 열어서 서류 봉투를 꺼내더라고요. 제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봉투 안에 든 계약서를 꺼냈고 남편도 그제서야 관심이 생기는지 제부 옆으로 바짝 붙어 앉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슬쩍 봤는데 서울 중심가에 있는 빌딩 계약서였어요. 장인어른, 이게 뭡니까? 내 가게를 이어주겠다는데 보답을 해야지. 제부와 동생은 서로 마주보며 기쁨에 찬 눈을 했어요. 저도 같은 자식이다 보니 내심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 남편 같은 놈한테 재산을 물려주느니 차라리 저희 부모님께 잘하는 제부와 동생이 물려받는 게 나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불평 없이 잠자코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 놈이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장인어른,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장녀인데 고작 그 조그만 전집 하나 안 물려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복수하시는 겁니까? 자네 무슨 소리라는 건가? 이 빌딩은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조금만 건강했더라도 1층에 우리 가게를 이전할 생각이었네. 다른 건물에 세를 내고 장사를 하느니 우리 건물에 하는 게 나으니 가게를 물려받는 사람이 빌딩 주인을 하는 게 낫지. 갑자기 왜 그러나? 가게만 이어받으라는 건 줄 알았는데 빌딩을 준다니? 이제 와서 자네 생각이 바뀌었나?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동생한테 전부를 다 줄 수가 있어요? 난 별로 안 서운한데 여보? 내 생각해서라면 그만둬. 가게 이어받는 자식이 가져가는 게 맞지. 그리고 아버지 재산인데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나눠주는 게 맞지. 자식인 내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딱 잘라 선을 긋자 남편이 배신감 어린 눈으로 저를 한참 노려보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남편이 나가버리자
동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묻더군요. 언니, 괜찮겠어? 저런 사람이랑 계속 살 거야? 걱정 마. 안 그래도 나도 이혼 준비할 거니까. 오늘 아빠 칠순 선물 드리는 거 보고 없던 정까지 다 떨어졌어. 희선아, 네 몫은 따로 준비해뒀으니 그만 민준이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라. 그래, 엄마랑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굳이 아이 때문에 싫은 사람이랑 억지로 살지 말어. 가족들에게 한 번도 말한 적 없었는데 은연중에 다들 제 마음을 느끼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다 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건지 그 순간 제대로 느꼈던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것이 가족의 힘이고 의미라는 걸요. 생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일자리 필요하시면 가게 들어와서 같이 일해요. 제부까지 그렇게 따뜻하게 말해주니 정말 용기가 생겼어요. 저딴 남자 없이도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워볼 용기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남편과 크게 싸웠고 이혼을 제안했어요. 남편은 콩고물을 못 얻어먹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고 미련도 없어진 건지 바로 서류에 사인을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마음이 변하기라도 할까봐 얼른 제 칸을 채워서 다음날 제출해버렸고 저희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마치 드라마 같은 이별을 했어요. 이혼하고 일주일 뒤에는 짐을 싸서 바로 친정에 돌아왔어요. 아버지께서는 일을 진작에 쉬고 계셨고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는 대신 제가 가게로 가서 일을 했죠. 생각보다 고되긴 했지만 동생 부부랑은 말도 잘 통하고 손발도 척척 맞아서 오랜만에 하는 일이 즐겁더라고요. 한 달 뒤 월급 통장에 꽂히는 돈을 보니 제 손으로 번 돈이 이렇게 귀중하다는 것도 알았고요. 지금은 지긋지긋하던 남편과 헤어져서 속이 다 시원해요. 내내 참고 살다가 참을 일이 없어지니 이렇게 마음이 산뜻하고 가벼울 수가 없네요. 남편에게는 이혼한 지 3개월쯤 후부터 계속 재결합하면 안 되겠냐고 연락이 오는 통에 핸드폰을 바꿔버렸어요. 옛날 구시장에 있던 가게에 가서 행패도 부린 것 같던데 진작에 가게도 이전을 했고 상호명도 변경을 해서 잘 못 찾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부모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신중하게 결혼했다면 좋았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 건가 봐요. 누구나 저처럼 실수를 하고 살겠죠. 어린 나이, 판단에 미성숙하고 순진했다는 죄로 정말 오랜 기간을 벌받고 산 기분이 들어요. 그래도 남편이 제게 하나 준 게 있다면 저희 귀엽고 착한 아들 하나뿐이네요. 이제는 정말 마음 잡고 아들을 잘 키워보려고 해요. 이 아이에게만은 제가 살면서 쌓아온 마음의 짐들을 나눠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앞으로도 저 잘 해낼 수 있겠죠? 싱글맘으로서의 삶은 멀고도 험하지만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힘이 될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다들 건강하시고 다들 부자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부터 사연 살롱을 구독하게 된 구독자입니다. 친한 지인분의 추천으로 이곳을 알게 되어 남의 사연을 듣다 보니 요 근래 정말 많은 위로도 받고 힘도 얻게 되었어요. 누구나 영화 같은 자신만의 사연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요. 저 역시 어디에도 말 못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익명으로 제 이야기를 풀어보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솜씨지만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래요.
저는 어려서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오던 사람이었어요. 전공도 체육이었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며 수영 강사로 일할 만큼 활동량이 상당했죠. 남편도 저와 같이 수영 강사로 일하던 사람이었고 친한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케이스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같이 운동을 하며 데이트를 한 적이 많았어요. 성향이 잘 맞다 보니 연애 기간 동안에도 크게 싸운 적은 많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저는 원래는 사교적인 성격이었기에 회원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나름 잘 나가는 수영 강사였기에 나이가 들어도 그 일을 계속 하려고 했어요. 반면 남편은 좀 더 안정적인 곳으로 가고 싶어 임용고시를 준비했고 2번의 시도 만에 합격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중학교 체육교사가 될 수 있었죠. 결혼도 남편이 임용고시를 붙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 저희가 식을 올리고 나니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군요. 수영 강사로서는 치명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국적, 아니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사람들과 대화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 다른 운동시설보다도 수영장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었답니다. 한순간에 일이 사라지자 저는 백수나 다름이 없어졌어요. 본의 아니게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된 날이 많아지게 되었죠. 원래부터 활동량이 많았던 저는 그런 상황을 견디기가 어려웠고 뭐라도 하면서 움직이고 싶어서 전에는 필요한 만큼만 하던 집안 살림을 이때부터 제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괜히 한 번도 청소하지 않던 침대 밑을 청소한다든지 안 입던 옷들을 싹 정리해서 중고로 판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원래 요리는 평균적인 자취생 정도로만 하던 저였는데 이 시기에 요리 실력이 일취월장하게 되기도 했어요. 마침 남편도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 많다 보니까 삼시세끼 요리를 했고 근처에 혼자 살고 계신 시아버지께도 반찬을 자주 갖다 드렸답니다. 시아버지는 전기 기사셨는데 평소엔 사무실에 출근해서 시설 관리 일을 하시면서도 한 번씩 출장도 나가셨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출장이 있으실 때는 그때그때 맞춰 도시락도 싸드리고 그러면서 시아버지 댁 살림도 조금씩 봐드리고 오곤 했죠. 설거지나 집안 청소나 그런 것들이요. 시아버지는 무뚝뚝하신 분이었기에 살갑게 표현을 하진 않으셨지만 제게 많이 고마워하셨어요. 나중에는 제게 조금씩 용돈도 주시려고 해서 제가 펄쩍 뛰었죠. 아버님 아니에요. 저 이런 거 받으려고 도시락 싸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용돈은 제가 드리는 게 맞는데. 일단은 받아둬라. 요즘에 힘들다 들었다. 식욕이 이래서 네가 집에 있는 거지 원래 성실한 아이 아니냐. 맨날 이렇게 요리하지 말고 한 번씩 나가서 외식도 하고 너 살 것도 사고 그래라. 사실 버는 것 없이 집에서 쉬기만 하게 되니 아무래도 눈치가 안 보일 수가 없었는데 시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시아버지가 주신 용돈으로 디저트도 사 먹고 시아버지 선물도 조그맣게 사다 드리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점차 정말 아빠와 딸처럼 친해졌고 처음에 무뚝뚝하던 시아버지도 점점 성격이 누그러지시더군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셋이 저녁 식사를 하는 날도 많아졌는데요. 어느 날은 남편이 저에게 고맙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뭐가 고마워? 아니, 원래 아버지가 저렇게 무뚝뚝한 분이 아니셨거든. 어렸을 때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적적하시다 보니까 저렇게 변하신 거지.
우리는 사내놈만 둘이라 아버지한테 당신처럼 살갑게 하질 못했어. 핑계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아버지랑 아들 사이가 좀 그런 게 있거든. 근데 당신이 알아서 이렇게 아버지를 잘 챙겨주니까 아버지 표정이 점점 밝아지시는 게 느껴지네.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아니야. 나야말로 당신이랑 아버님한테 고맙지. 요즘 내가 집에만 있는데. 다른 강사들 얘기 들어보면 나처럼 집에만 있으면 가족들이 점점 눈치를 준대. 근데 당신도 아버님도 날 응원만 하시지 전혀 눈치 주거나 하지 않잖아. 그건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요즘 시국 뻔히 알면서 무슨 그런 소리래. 당사자석은 훨씬 더 말이 아닐 텐데. 남편은 연애 때부터 그렇게 따뜻한 말을 해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이 시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듯 하네요. 그 당시엔 남편의 말을 듣고 눈가가 시큰해질 정도로 고마웠어요. 저는 두 사람의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려고 더 이상 집 안에서만 일을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일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저것을 알아보니 세상이 좋아져서 이제는 일반인들도 부업처럼 배달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였어요. 하루 종일도 할 수 있고 원하는 만큼만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너무나 큰 메리트처럼 다가왔죠. 그래서 저는 집안 살림을 하다가도 조금씩 시간 여유가 생기면 자전거를 타고 배달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배달 일을 하던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겪게 되었답니다. 배달 일을 시작한 것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이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저는 좋은 마음으로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그날은 남편이 출근을 한 날이어서 점심시간이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고 저는 점심 식사를 대충 때우고 자전거로 배달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에 그대로 들이받치게 되었어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서 그대로 돌진한 차량 때문에 저는 전봇대와 차 사이에 두 다리가 끼인 채로 수분 동안 있어야 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운전자는 제때 신고를 못했고 저 역시 옴싹달싹 못하고 저 멀리 날아간 핸드폰을 주워올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큰 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근처 어르신이 구급차를 불러주셔서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저는 하반신 마비가 되고 말았죠. 저를 들이받은 가해자는 동종 전과가 2번이나 있었던 사람이라 4년형을 받고 곧바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남편은 벌을 고작 4년밖에 안 줬다면서 판결에 엄청나게 분노했지만 더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약 2억 원 정도의 보상금만 받고 치료에 전념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그날 이후로 180도 달라지게 되었어요. 처음 몇 달 동안은 모든 게 현실 같지 않고 꿈 같더군요. 사람이 너무 큰 일을 당하면 오히려 머리가 비어버린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네요. 그런 제가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건 남편과 시아버지 덕분이었어요. 두 사람은 저보다도 더 마음 아파해주고 제가 그 지옥 같은 재활 치료를 받는 동안 항상 옆에 있어 주었거든요. 특히 시아버지는 저희의 생활비를 전부 대주시기도 했답니다. 보상금은 얼마나 남았냐? 당장 급한 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퇴원해도 통원치료 계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 네 계좌로 돈 보내놨다. 그걸로 최대한 할 수 있는 치료는 전부 다 하도록 하거라. 네, 아버지. 그래. 그리고 재철이도 돈 보내놨을 거다. 네 계좌번호 물어보길래 내가 알려줬다. 제가 따로 연락할게요. 아버지, 감사해요. 됐다. 이만 가보마.
너도 눈 좀 붙여라. 나오지 말고. 제가 담준 줄 알았던 시아버지는 남편에게만 넌지시 얘기를 하셨어요. 그날 밤엔 저도 남편도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밤을 새웠죠. 도련님은 연구원으로 충북에서 일을 하고 있으셨는데 소식을 듣고 몇 번 올라오시긴 했으나 워낙 바쁜 분이라서 자주 찾아오진 못하셨거든요. 그게 마음에 좀 걸리셨는지 저희에게 상당한 돈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당장의 생활이 휘청이던 저희 부부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제 자신보다도 이렇게 저를 아껴주시고 도와주시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기운을 차리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처음에는 일부러라도 밝은 척을 한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정말로 괜찮아지더군요. 휠체어에도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제 몸을 움직이는데도 적응을 했고요. 또 가족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라도 무리 없이 생활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여러 강의를 들으며 공부를 했어요. 그 내용을 토대로 온라인 마케팅을 시작하게 되었고 예전 수영 강사로 일을 하던 때만큼의 수입을 만들 수 있었죠. 제 생활이 안정적이게 된가 동시에 저희 가족에게는 경사스런 일이 생겼는데 바로 도련님께서 결혼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동서가 될 사람은 작고 가냘픈 몸매에 딱 봐도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천상 여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대화를 나눠보면 말을 똑 부러지고 당차게 하더라고요. 아버님 전기 기사시라고 들었어요. 그게 그렇게 돈을 잘 번다던데? 엄청 고급 기술직이라면서요? 남편도 그렇고 이 집이 공학적 지식이 뛰어난가 봐요. 저도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수학이나 과학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킬 생각이에요. 요즘엔 IT 쪽도 전망이 좋다니까 어려서부터 그쪽으로 조기 교육을 잘 시켜놔야겠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생기면 그저 잘 건강하고 착하게만 키워야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동서는 벌써부터 교육관까지 확고했어요. 도련님이 일하던 곳에서 격리직으로 일하다가 만났다고 하는데 도련님보다는 8살이나 어렸지만 그 나이답지 않게 야무지고 생활력이 대단했다고 해요. 그런 모습이 어르신들도 딱 좋아할 만한 사람이었고 저도 귀엽고 당찬 동서가 생겨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걸 동서를 통해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네요. 물론 처음 몇 주 동안은 잘 지냈죠. 서방님과 동서의 결혼식이 지나가고 얼마 안 있어서 저희 집엔 격경사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남편과 저는 서로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두 다리를 잃은 순간부터 가장 후회됐던 게 미리 아이를 가지지 않았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에게 기적적인 아기 천사가 찾아와 준 거였죠. 저희는 이 기쁜 소식을 주말에 가족들이 전부 모였을 때 알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평소와 같은 식사 자리가 끝나고 초음파 사진을 넣은 작은 선물 상자를 올려놓았죠. 시아버지는 이게 뭐냐며 상자를 열어보셨다가 깜짝 놀라셨어요. 서방님도 뒤늦게 초음파 사진을 확인하고 눈이 탁구공만해져서 저희를 축하해 주셨고요. 세상에, 축하해요 형수. 몸은 괜찮아요? 형이 더 잘해드려야겠네. 몸조리 하는데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거라. 일도 예전처럼 많이 하지 말어. 아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산모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 서방님, 감사해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저 한평생 운동하던 사람이라 원래 몸이 튼튼해요. 그래도 최대한 조심할게요. 신기하네.
임신이 가능하구나. 근데 애는 어떻게 키워요? 움직이지도 못하시는데? 동서의 말에 일순간 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뭐랄까요?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모르겠는데 너무 조심성 없이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웃으면서 대꾸를 해주었는데요. 휠체어 타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래도 돈을 많이 벌긴 해야겠지. 나중에 어린이집이나 학교 보내기 전까지는 애랑 놀아주고 산책도 다니고 해야 하니까 도움 줄 수 있는 시터님은 어떻게 구하는지 뭐 그런 것도 알아는 보고 있어. 아주버님 공무원 아니세요? 공무원 월급 뭐 얼마나 한다고? 결국 또 집안 돈으로 해결하겠네요. 두 분 월급으로는 어림없잖아요. 좀 무책임하신 거 아니에요? 여보,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네 형님한테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냐? 당장 사과하네. 동서의 말에 저는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어요. 물론 곧바로 서방님과 시아버지가 화를 내시며 동서를 나무라 주셨지만요. 그런데 그럼에도 동서는 자기가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대묻더군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솔직히 돈도 제일 못 보면서 집안 돈 한번 거하게 거덜내셔놓고 뭘 또 이제 와서 임신이에요. 사지 멀쩡한 다른 사람들도 돈 무서워서 애 못 낳는데 요즘은 생각 없이 그냥 막 애 낳고 그러면 멍청하단 소리 들어요. 어디서 그런 못된 말이나 배워와서는 짓거리는 거냐? 요즘 같은 시대에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지. 누가 그딴 못돼 처먹은 소리를 해대? 너부터가 심성이 틀려먹어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냐? 아버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까놓고 말해서 저희 결혼식 때 뭐 얼마나 지원해줬다고 큰 소리를 치시냐고요. 저 다 들었어요. 형님 사고 났을 때는 2천만 원이나 해주셨다면서요. 그래놓고 저희 결혼할 때는 남몰라라 하셔서 혼수 친정에서 다 해주신 거라고요. 니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해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게냐? 네 형수도 딱 그만큼 해줬어. 딴지를 걸 게 따로 있지. 몸이 불편한 사람을 갖다가 뭐가 어쩌고 저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파트만 해준 게 아니시잖아요. 다들 죄송해요. 너 나와. 동서가 더 받아치라고 하자 서방님이 일어나서 동서를 막무가내로 끌고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온몸이 새빨개지실 정도로 엄청나게 분노하셨고 남편과 서방님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 소란이 벌어지는 동안 저는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서방님과 동서가 집 밖으로 나가자 시아버지는 한동안 분이 안 풀리시는지 냉수를 벌컥벌컥 마시기도 하셨어요. 긴 침묵 끝에 남편이 겨우 입을 열었죠. 아버지, 저희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재수 씨가 하는 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별 타격도 안 받았고 저희도 애 키울 돈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 태교에 너무 안 좋을 것 같으니 앞으로는 재수 씨 있는 자리는 좀 피하도록 할게요. 아버지도 마음 가라앉히시고 쉬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남편이 식사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시아버지는 남편의 말에도 제가 마음이 쓰이셨는지 동서 말 너무 개념치 말라며 제게 다시 초음파 사진을 정리해 주셨어요. 저도 애써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집에 돌아오니까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더군요.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다들 저에게 위로나 격려만 했지 한 번도 비난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땐 아직 그런 말에 의연해질 정도로는 마음이 단단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런 저를 위로해주며 한동안 제가 다시 괜찮아질 때까지 노력을 많이 해줬어요. 동서는 그 이후로 시아버지께 사과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동서를 다시 마주보고 싶지는 않았기에 사과도 별로 받고 싶지가 않았는데 그래도 시아버지께는 먼저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당시엔 저도 임신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아서 더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동서는 끝까지 먼저 화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가족 분위기가 좋지 않아진 채로 시간만 흐르던 어느 날이었어요. 안정기에 접어든 저는 전처럼 활동량을 늘려가며 지내고 있었죠. 그날 시아버지가 출장이 있으시다고 해서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서 출근하시는 길에 잠깐 들를 수 있음 도시락 받아가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받아서 출근을 하셨는데 반나절쯤 지나 저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시아버지 번호로요. 네, 아버님. 땡땡병원인데요. 정태헌님 가족분 되시나요?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서 지금 저희 병원 응급실로 오셨는데 수술 들어가려면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해서요. 네? 지금 바로 와주셔야 합니다. 가족분들 중 누구나 상관없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저는 혼비백산한 채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혹시 몰라 서방님한테도 연락을 드렸어요. 1, 2초 정도 고민을 했지만 동서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달라고요. 무엇보다 빨리 병원으로 가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빨리 이동하는 데는 제약이 있으니까요. 동서는 네 한마디를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니 저는 동서도 정신이 없이 전화를 끄는 걸로 생각했죠. 그리고 저도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가장 빠르게 도착했던 남편이 다행히도 늦지 않게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고 덕분에 시아버지는 곧바로 수술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필이면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대대적으로 수술이 들어가게 되었죠. 솔직히 저도 그랬지만 다른 가족들도 몇 년 전 제가 당했던 사고 때문에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던 것 같네요. 병원에 도착하니 남편과 서방님 둘 다 와 있었는데 표정이 정말 좋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제가 두 사람을 안심시켜주며 그렇게 긴 수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긴장을 풀려고 드문드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서방님께 동서는 어디 갔냐고 물어봤어요. 그나저나 재수 씨는 왜 안 와? 연락 안 받았나? 너 전화 안 했냐? 아, 맞다. 이 사람 왜 아직 안 오지? 내가 아까 정신없어서 연락을 안 했나? 제가 연락했어요. 맨 처음에 세 사람 전부한테 연락했었는데 오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왜 아직 안 오지? 의아한 서방님은 그 자리에서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봤죠. 복도가 조용해서 수화기 너머로 동서 목소리가 다 들리더군요. 당신 어디야? 어디긴 일하고 있지. 형수한테 연락 받았다며. 아버지 사고 난 거 못 들었어? 들었어. 근데 왜? 근데 왜냐니? 그걸 듣고도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형수한테는 온다 그랬다며. 걔가 언제? 알겠다고만 했지 간다는 말은 안 했어. 이런 일이 있으면 그래도 가족으로서 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가족들이 가서 사인했으면 된 거지. 왜 나까지 가야 돼? 나 내일 해외 세미나 있는 거 알잖아. 당신이 여기 좀 있어줘. 아니, 형님이랑 아주버님 있을 거 아니야. 그러자 서방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피해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는 저희도 기가 차고 화가 나는데 당사자인 서방님은 어느 정도로 화가 났겠어요. 한참 후에 돌아온 서방님은 굳은 표정으로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동서는 말이 안 통하고 세미나 일정이라도 바꿔보려 했는데 그것마저 거절당했다고요. 저랑 남편은 알겠다고 저희가 잘 지키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다녀오시라고 했죠.
시아버지는 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을 차리시지는 못한 상태였죠. 의사는 수술 후 열흘 동안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켜봐야 한다더군요. 그 말에 걱정이 되셨는지 몇 시간 더 머무르던 서방님은 새벽 늦게 집으로 돌아가셨고 다음날 이른 새벽에 비행기를 타셨어요. 밤을 꼬박 새고 가신 거였죠. 그리고 저희 부부가 돌아가면서 아버님 곁을 지켰어요. 다행히 제가 재택근무로 일을 하니 병원에 노트북을 가져와 일을 했고 남편이 퇴근을 하면 바통 터치를 받아서 시아버지 곁을 지켰죠. 한 5일쯤 지났을 때 저는 동서에게 한 번 더 전화를 했어요. 정말 하기 싫었지만 저도 임산부라 산부인과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워야 했고 남편 역시 그 타이밍에 시간을 뺄 수가 없었거든요. 동서, 나야. 혹시 내일 시간 돼? 왜요? 내일 내가 산부인과 예약이 있어서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별 다른 거 할 건 없고 동서가 잠깐만 자리 좀 지켜줬으면 하는데. 정말 그냥 앉아만 있어도 괜찮아. 아버님 의식 돌아오시는지만 봐주면 되니까. 그런 정도로 별거 아닌 일이면 애초에 잠깐 자리를 비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편하게 다녀오세요. 그리고 이런 일로 자꾸 전화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네요. 일하는데 방해되게? 저는 괜히 또 피곤한 일 만들지 않으려고 최대한 동서 편의를 봐줘서 이야기한 건데 동서는 정말 싸가지가 없어도 너무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저도 참아왔던 분노가 확 터져버렸죠. 이봐 동서,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동서는 기본적인 예의 같은 건 아예 못 배웠니? 어떻게 가족이 아픈데 그딴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 사고 난 당사자가 동서 본인이어도 이렇게 남남처럼 굴 거냐고. 상황 바뀌어서 동서가 아픈데 우리가 그딴 소리나 하면서 남 몰라라 해도 되나 봐? 아직 아버님 안정 못 찾으셨어. 그래도 굳이는 내가 미리 다 해놓고 갈 테니 잠깐만 앉아만 있어달라는 건데.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줬는데도 어쩜 그렇게 싸가지 없는 소리를 잘도 하니? 형님이야 양심이 있으면 그 정도는 하셔야죠. 그동안 받아먹은 게 얼만데요. 근데 저는 그런 봉사를 할 이유가 요만큼도 없거든요. 그렇게 당연하게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형님이나 당연하게 하시면 되지. 저한테 강요를 하세요? 이미 형님이 빼먹을 거 다 빼먹어서 더 이상 남는 것도 없는 노치 낼 것 같은데 사사롭게 이딴 걸로 연락하지 말고 아버님 죽으면 그때나 연락 한번 주세요. 장례식은 가 드릴 테니까.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끊을게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딴 소리를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솔직히 화도 날 만큼 났지만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전부터 동서가 되바라졌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산 사람한테 장례식 운운할 정도로까지 금수 같은 소리를 해댈 줄은 몰랐거든요. 겨우 화를 삭히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어요. 남편은 상황을 전달해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전화를 했는데요. 산부인과 일정을 하루만 미루고 어쩔 수 없이 서방님이 귀국하자마자 병원에 와주시기로 얘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겨우 병원을 다녀올 수가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서방님과 동서는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귀국한 바로 다음 날 도장을 찍은 것 같더라고요. 서방님은 그딴 말도 안 되는 여자랑 왜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질색을 했고 동서 역시 마지막까지 막말을 해댔다고 해요. 시아버지 병수발 강려하는 시댁은 필요 없다나 뭐라나요. 끝까지 자기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남편과 저는 고생했다고 잘한 결정이었다고 서방님을 위로했죠. 서류는 빨리 접수됐으나 재산 문제 때문에
당분간 소송이 이어질 듯 했어요. 시아버님은 기적적으로 열흘 만에 눈을 뜨셨답니다.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내심 조마조마했던 차였는데 딱 열흘 만에 눈을 뜨신 거였어요. 바로 거동을 자유롭게 하시진 못했지만 그래도 의식이 제대로 돌아오셨고 가족과 의사소통도 가능했어요. 의사 말로는 이제 큰 고비는 넘겼으니 한시름 놓으셔도 된다더라고요. 그 말에 긴장이 탁 풀리면서 저희는 가슴을 쓸어내렸네요. 처음에는 어눌한 발음으로 말씀하시던 시아버지는 곧 발음도 완전히 돌아오셨고 서방님이 동우사와 이혼을 하고 다니던 회사도 이직을 할 예정이란 소식을 뒤늦게 들으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시아버지는 잘 생각했다는 말만 짧게 하실 뿐이었죠. 시아버지 앞이라 더 깊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저랑 남편은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었어요. 아마 서방님은 시아버지가 수술을 마치자마자 세미나를 가셔야 했던 그때 이직을 결심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의 짐작대로 서방님은 회사도 동서랑 살던 집도 전부 정리되면 더 이상 충북에 있지 않고 서울로 올라와 시아버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여긴 걱정 말고 잘 정리하고 오라고 격려해 주는 것 외엔 할 게 없었어요. 며칠 더 경과를 지켜보던 병원에서는 이제 고비는 전부 넘긴 것 같다며 퇴원을 시켰고 시아버지는 집안에서 회복을 하시게 되었어요. 전에는 저랑 함께 있으면 이런저런 담소를 끊이지 않고 나눴는데 아직 기력이 약하신 건지 생각이 많으신 건지 좀처럼 먼저 입을 떼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도 조용히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시아버지께서 제게 거실장 밑에서 상자 하나를 찾아달라고 하셨어요. 어두운 자주색으로 된 상자가 하나 있을 거다. 맨 왼쪽 칸에. 그것 좀 찾아다 주려무나. 네, 아버님. 잠시만요. 저는 휠체어에서 잠시 내려가 거실장을 샅샅이 보았고 안쪽 깊숙이 있는 상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시아버지께 가져다 드리니 시아버지는 상자에서 조그만 열쇠 하나를 꺼내시더군요. 저기 두 번째 장롱 안에 보면 외투 안쪽에 금고가 하나 있을 거야. 위치가 좀 높아서 그건 쉬울 게다. 한번 열어보렴. 여기 왼쪽에서 두 번째요? 그래, 거기. 외투 안에 가려져 있으니 걷어내고 보거라. 저는 시아버지 말씀을 따라 옷장안 금고를 열었는데 그 안에 든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동화책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거든요. 금고 안에는 온통 금이었어요. 골드바만 봐도 몇십 개는 되어 보였죠. 아버님, 이게 다 뭐예요? 내 비상금이다. 애들 엄마 목숨값도 포함되어 있지. 전부 1kg짜리만 있을 게다. 그걸 처분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이걸요? 원래 둘째 녀석 좋은 배필 만나면 너희들한테 다 나눠주려 했건만. 둘째 아가는 꼬라지 보고 잠자코 있었지. 여유가 있으면 좀 더 기다릴까 싶었는데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 미리 처분을 좀 해야겠어서 말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렇게 잘 회복하고 계신데요.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잖냐. 안에 있는 것들 좀 세어다오. 안에 있는 골드바를 전부 세어보니 전부 63개가 나오더라고요. 당시 시세로 50억이 넘는 양이었죠. 시아버지는 그날 저녁 저희 모두를 부르셔서 그 금을 저희에게 모두 나눠주셨습니다. 제철이 네가 좋은 배필을 만나면 처분하려고 했었다. 오히려 시간을 두고 지켜본 게 도움이 된 것 같구나. 네 엄마가 그렇게 가고 나왔던 보험금으로 처음 금을 산 이후로 꾸준히 모아두었던 건데
하늘이가 몸도 편치 않고 아이도 있으니 너희들과 똑같이 내 자식으로 생각해서 나눠주려고 한다. 대신 이 3개는 제철이 네가 가져가거라. 그렇게 시아버지는 남편과 제게 20개씩, 서방님에겐 23개의 골드바를 나눠주셨어요. 저희는 정말 필요한 소비만 하고 나머지는 시아버지처럼 똑같이 금고를 하나 구입해 보관을 했습니다. 저희가 소비한 내용은 살던 집 문턱을 모두 없애고 아기용품을 몇 개 샀죠. 그리고 하반신 마비인 제가 운전할 수 있는 차를 한 대 샀어요. 나머지는 앞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한 날이 있으면 사용하려고 합니다. 서방님은 그 금 중 일부로 소규모 창업을 하셨어요. 자취생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연 것인데 쏠쏠하게 수입이 잘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서울로 이직한 곳은 근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저녁 시간을 활용해 관리만 해주면 돼요. 쉽답니다. 시아버지 역시 점점 건강을 되찾으시면서 저희 가족은 여느 때보다도 안정적인 생활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저는 어느덧 출산 예정일이 코앞으로 다가와 하루하루 긴장과 설렘으로 보내고 있었죠. 이렇듯 평화로웠던 일상에 갑자기 동서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서방님 말로는 통화상으로 시아버지에 대해 막말했던 내용들로 위자료까지 물어줬다는 동서는 어느 주말 오전에 갑자기 시댁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렀다고 해요. 아침부터 무슨 소란인가 싶어 문을 열어보았던 서방님은 동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더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글쎄, 대뜸 이혼을 물으자는 소리를 하더랍니다. 당신 형수가 무슨 돈이 있어서 갑자기 차를 뽑아? 당신이 갑자기 무슨 돈으로 가게를 차리냐고. 시아버지한테 돈 받은 거 아니야? 일부러 숨기고 있던 돈인 거냐고, 뭐냐고. 황당했던 서방님이 동서를 내쫓으려고 해도 동서는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동서가 막 서방님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4층에 도착하자마자 보게 된 광경이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남편은 뭐야 하면서 누군지도 모르고 일단 집 안으로 후다닥 들어갔고 저도 뒤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순간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저 이대로 이혼 못해요. 제 남편 진짜 사랑해요. 아시잖아요. 그간 소란 피웠던 거 사과하러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저 다시 며느리로 받아주세요. 네? 저도 앞으로 병수발 잘 들고 형님처럼 반찬도 맨날 해다 바칠게요. 무슨 일은? 악귀가 따로 없구나. 당장 썩 꺼져라. 어린 년이 벌써부터 돈에만 눈이 멀어가지고는. 너희 뭐하냐? 당장 경찰 부르지 않고. 시아버지의 말에 번쩍 정신을 차린 저는 서둘러 112에 전화를 걸고 남편과 서방님은 양쪽에서 동서를 붙잡고 질질 끌어냈어요. 하지만 동서는 그 깡마른 몸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는지 엄청나게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을 했죠. 그러면서 악을 써댔어요. 이 미친놈이네. 미안하다잖아. 저 인간도 나도 똑같은 며느리인데 왜 차별을 하냐고. 나도 차 한 대 정도는 뽑아줘야 할 거다냐. 당신 솔직히 말해. 차 한 대가 다야? 어? 얼마나 받아 처먹었냐고. 이혼할 때 왜 그건 재산 내역에 안 포함시켰어? 야 정재철, 너도 사기친 거나 다름없어. 내가 너 다시 소송 걸 거야. 짐승처럼 발악하는 동서를 겨우 현관 밖으로 끌어냈을 때 마침 제가 부른 경찰들도 도착해 있더라고요. 서방님은 그 자리에서 동서를 무단 침입으로 신고해버렸죠. 사람이 어쩜 저렇게까지 악하디 악할 수가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릴 정도로 끔찍하더라고요.
단순히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만으로도 그 난리를 쳤는데 만약 동서가 실제로 저희가 얼마나 받았는지 알았다면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어 무섭기까지 했어요. 그날 무단 침입으로 신고를 받았음에도 동서는 이후로 몇 번이나 더 시댁 앞을 찾아갔고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난 서방님은 동서를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바탕 또 법의 심판을 받고 배상금을 물어주고 나서야 동서의 발악은 겨우 그치게 되었죠. 하지만 동서의 소식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몇 번이나 찾아오던 동서가 잠잠해지자 오히려 더 불안했던 제가 한번 가족들이 다 같이 있을 때 물어봤었어요. 요즘 동서 뭐 하고 지내는지 아냐고요. 그러자 서방님이 대답을 해줬는데 상상도 못했던 내용이었죠. 아마 감옥에 들어갔을걸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감옥이라뇨? 기어이 무슨 사고라도 친 거냐? 어떻게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 그게 저도 진짜인 줄은 몰랐는데 그동안 회사 돈을 야금야금 빼돌리고 있었더라고요. 가지가지 한다. 아니, 그거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또라이구나. 아니, 아무리 그래도 초범일 거 아니에요. 뭘 얼마나 빼돌렸길래 감옥에 들어가요? 3억 5천이요. 뭐라고요? 저희 가족은 서방님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웬만해선 큰 감정 표현이 없으신 시아버지마저도 눈이 커지셨을 정도였죠. 서방님은 자신이 겪은 것과 예전 직장 동료들에게 들은 내용을 저희에게 말해줬는데요. 한참 서방님이 이혼 소송을 할 때 동서는 초반에는 어떻게든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안간 힘을 썼다고 합니다. 서방님이 준비한 증거들이 너무 많아 판도를 뒤집기 어렵게 되자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싹 바꿨다고 해요. 1차 기일이 끝나던 날 늦은 시간에 동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하는데 그 녹음본을 들어보니 확실히 말투가 희한하긴 하더라고요. 야밤중에 웬 전화야. 용건만 말해. 위자료 뭐 얼마나 필요한데? 뭐? 돈도 잘 버는 인간이 새파랗게 어린애 삥이나 뜯으니까 아주 신났나 본데 원하는 게 얼마냐고. 내가 지금 너 삥 뜯자고 이러고 있냐? 넌 아예 싹부터가 잘못된 인간이구나. 금액이나 빨리 말하라고. 그깟 거 그냥 줘버릴 테니까. 이딴 귀찮은지 또 하기 짜증나는 건 피차 마찬가지일 거 아냐. 당시엔 서방님도 지쳐서 소송을 끝내고 싶어 빨리 합의를 보고 끝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현금으로 그 많은 돈을 던지듯 준 것이요. 동서는 집안이 대단히 잘 살지도 않았고 그냥 평범했던 데다 격리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도 높은 편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결혼 후 동서의 모습들이 어딘가 모르게 비상식적일 만큼 돈에 집착하는 모습이었다는 걸 떠올린 서방님은 회사를 나올 때 몰래 언지를 주고 나왔다고 합니다. 격리직에 누군가 혹시 회사 돈에 손을 대지는 않는지 감사가 한번 필요할 것 같다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서울로 올라와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고 무인 가게를 꾸리며 신경을 끄고 살고 있었는데 굳이 동서가 찾아와 난동을 피우니 자초지종을 다시 알아본 거였죠. 동서는 지난 7개월 동안 총 그 커다란 금액을 빼돌렸다고 하더군요. 그게 발각이 되니 회사에서 곧바로 해고되는 것은 물론이고 재판에까지 넘겨졌다고 해요. 자신이 발각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불이 나게 시댁에 달려와 그 난동을 피운 것이었죠. 어떻게 그런 강큰 짓을 벌일 수가 있는지 들으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결국 반성하는 모습은커녕 자신의 악한 심성만을 증명해버린 동서는 실형을 받고 감방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고요.
아무리 그래도 잠시나마 한 지붕에서 지내던 사람이 감옥에 갔다고 하니 저도 한동안은 마음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큰 돈이 생긴 제 상황에 대한 경각심도 생기게 되었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와 남편이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아이에게도 잘 가르쳐야겠다는 마음도 있었네요. 저는 바로 이번 주말에 수술 일정을 앞두고 있어요. 저희는 아예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아이를 만나기 전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어 뒤숭숭함은 있지만 그래도 모든 사건이 종지부를 찍게 되어 오히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부디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다시는 그런 비상식적인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만큼은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만 보고 살아가길 바래요. 가능한 한 많이요. 여기까지 저희 가족의 기막힌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위로도 받았던 것만큼 제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웃음도 주고 위로도 되었길 바라봅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